노예제도의 역사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이 비기그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시계바늘을 400년 전으로 되돌아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1619년 영국의 버지니아 식민지 제임스타운인데 정착촌으로 가는 길목의 어느 해안가에 배 한 척이 도착합니다. 이 배의 정체는 네덜란드 국적의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사실 영국 무장 상선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지금의 멕시코인데 이 식량이 떨어져서 잠시 이 버지니아 해안에 정박한 거예요. 배 안에 선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흑인 20여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식량이 필요했던 그들은 이 지역의 정착민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배에 싣고 온 흑인 20명과 식량을 맞바꾸자. 바로 여기에서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지금의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노예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15세기부터 대서양 노예 무역이 횡행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땅에서는 노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정착한 이 흑인 노예들은 사실상 계약 하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흑인들은 계약 하인 신분 계약증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계약 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 가능한 노예 신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노예 한번 선박을 한번 볼까요? 아, 그건가? 아, 선박 사진 무서운데. 지원 씨, 이 까만 게 뭐 같아요? 좌석 아니? 좌석? 앉아 있지는 않아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네, 비슷하게 누워 있는 누워서 거예요. 이거 막 겹쳐놨다고 막 전 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침대 네. 중에 이렇게 층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예선에 이게 까만 선 하나하나가 노예 한 명 한 명을 이게 표시하는 거예요. 흑인 노예들은 짐짝처럼 층층이 쌓여서 배에 실려왔습니다. 전부 눕히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 부족한 경우에는 쪼그려 앉아야 되고 노예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이 환경 속에서 항해를 했을까요? 탈수, 또 이질, 괴혈병 이런 이 질병 때문에 많은 노예가 죽게 되고 그래서 노예를 가득 태운 선이 도착을 하면은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노예 팔아요, 노예 팔아요. 육성과 함께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노예 판매에 관계된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자, 그 상황을 담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애도 있네. 그렇죠. 애기도 같이 파는 거예요, 저거. 그렇습니다. 애는 애가 클 거 아니에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1769년 찰스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톤에 나온 이게 경매 전단인데 94, 94명의 노예를 팔겠다는 그런 노예 전단지예요. 이게 보면은 39명의 남자, 15명의 소년, 24명의 여자, 16명의 소년 이렇게 상품이 아주 좋은 94명의 이게 노예를 경매합니다 하고 이게 전단지를 뿌렸던 이 실제
전단지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또 밑에 있어요. 예, 밑에 있습니다. 예. 아 진짜? 시에라레온. 예. 사실 노예를 상품화했다는 얘기예요. 경매를 위해 노예들은 마치 진열 때 올라간 상품처럼 갑판에 쭉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노예선의 선장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구매자들은 뭐 하겠어요? 노예들의 힘과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 달려보게 하기도 하고 뛰어보게도 하고 말도 시켜보고 특히 노예들의 입과 눈을 자세히 살핍니다. This boy? Yes, open your 상품이 과연 최상품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죠. mouth. Sick a day in his life?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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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run, run. Very good. Higher. You see this? Very likely. He will grow into a fine beast. 자, 이렇게 해서 낙찰된 노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등록제 같은 거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소유가인되죠. 그래서 보통 등 가슴에 뜨거운 불에 달군 은재 낙관으로 주인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노예들이 특히 중요한 지역이 어디였겠어요? 바로 미국의 남부였습니다. 남부는 여전히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 매매가 활발하게 됐는데 그런데 특히 이 농사 때문에 더 많은 수의 노예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농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는 옷의 원재료인 모카 때문입니다. 대개 모카의 열매는 이 7월, 8월경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제일 더울 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솜이 땅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가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따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양의 모카를 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일일이 사람 손으로 했을 경우에 하루에 한 30kg 정도로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1793년에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발명품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바로 면화에서 면화실을 분리하는 조명기, 카튼진. 이 기계가 발명되면서 모카 재배 작업의 효율성이 확 높아집니다. 이 조명기가 이게 발명이 되면서 50배나 많은 모카를 따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모카의 수요가 엄청 늘어납니다. 이렇게 모카 농장은 남부의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처음에 20여 명으로 이게 시작된 흑인 노예는 1860년 인구 조사, 그리고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은 39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부는 제 노예의 존재는 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남부에서는 이 흑인 노예 수가 100인 수를 능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서 노예 제도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자, 백인들은 이 흑인 노예를 부리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된 반면 흑인 노예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갈수록 비참하게 됩니다. 돈이 트기 전에 농장으로 끌려가서 일일 수확량을 마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어떻게 해서요? 처벌을 받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 당시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채찍과 이런 사슬 어떤 용도에 있을까요? 체벌용이네요. 체벌용.
아유, 이거는 맞아서. 아유. 이 실제 사진입니다. 남부 노예들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탈출을 감행하죠. 이 탈출한 남부 노예들이 도망친 곳이 어느 쪽이었을까요? 북부구나. 예, 북부입니다. 거기가 폐지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통행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8시가 되면 대체로 이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서 이 시간 이후로는 어느 노예도 예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이 노예들을 잡기 위한 현상금이 많이 붙게 될 거 아니에요? 현상금. 이 프로페셔널, 전문 노예 사냥꾼들이 생겨납니다. 신호꾼. 그래서 이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흑인 노예들, 그리고 그들을 쫓는 전문 노예 사냥꾼, 그리고 마을 보안관, 무자, 기마, 순찰대 다 한 통속이에요. 이들이 뒤쫓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망가던 노예가 이들에게 붙잡히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었대요, 선생님. 뭐 엄청난 체벌은 기본일 거고. 그렇죠. 족쇄를 그렇습니다. 예. 아주 끔찍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벌겋게 달군 인두에 몸을 지지거나 목에 이 족쇄를 채우기도 하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게 실제로 남북전쟁 때 북군이 입수한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루이지애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도망가다가 잡혀왔을 경우에 이렇게 목에 족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다 방울을 달아서 소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도망 노예니 조심하고 또 도망갈 수 있으니 다 봐라 이거예요. 와, 본인은 얼마나 시끄러울까. 채찍질은 기본이었겠죠? 남자의 경우에는 거세까지 합니다. 사실입니다. Come here, boy. 자, 도망가다 잡히면 이런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망친다는 건 뭐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나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 도망치는 노예들을 막기 위해 농장들은 더 강력한 이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1850년 도망 노예법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바로 주인에게 돌려보내줘야 한다는 법이에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1808년에 노예 수입 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연방법에서.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남부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노예 제도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제 북부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미국 남북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가장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남부가 승부수를 던진 곳이에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에이, 그냥 한번 진격을 해보자. 북부가 받아주겠어요? 총력전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이 조그만 시골 게티스버그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남부가 무려 7만 5천, 그 당시 남부 7만 5천은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북부가 약 10만이 모여듭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누가 승리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북부가 승리를 하죠. 결국 연방이 승리했으니까. 여기에서 약 한 남과 북 합해서 5만여 명이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아유. 그 중에서도 남부의 피해가 굉장히 막대했죠.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에도 전쟁은 2년 더 지속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9개월 북군의 총공세로 말미암아 남부는 수도 리치먼드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4년여의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약 400만 명의 노예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흑인 노예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해방이 됐지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과연 평등을 누렸을까? 이 흑인 노예에 대한 뿌리 깊은 이 편견 차별은 계속 덮겠죠. 남부 지역에서는 해방된 흑인 노예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극단적인 단체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KKK, 쿠클러스 클란. 한번 들어봤죠? 네. 목적이 뭐겠어요? 그냥 흑인들 차별하고 탄압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들에게 테러를 가해서 그들이 노예 상태나 다름이 없도록 만드는데 이 테러 조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KKK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흑인들에게 린칭을 가하고 폭행을 하고 어마어마한 이게 만행을 자행하는데 당시에 이 KKK 사진을 한번 보시죠. 맞아. 저거 모자 한 번이라도 봤죠? 쓰고. 네. 근데 왜 이렇게 흰 두건을 쓰고 이렇게 흰 옷을 입었을까요? 좀 시각적으로 좀 무시시하잖아요. 하얗잖아요. 예? 좀 무시시하잖아요. 하얗잖아요. 예? 하얗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백인. 백인이 그렇죠. 자신들이 백인임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입었던 거예요. 극단적인 남부의 백일 우원 단체들이 계속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린치는 사회적으로도 남부에서는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린칭을 했어요. 보고 있네 그냥. 목매단 거예요? 흑인에 대한 이런 공격은 남부 백인들이 거의 모두 공조한 리추얼,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의 이런 위상을 시험할 수 있는 전쟁터가 된 거예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라오스에 무려 58만 차례에 달하는 공중 폭격을 합니다. 이때 미국이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무려 200만 톤이나 됩니다. 와, 얼마나 많은 폭탄을 투하했던지 지금도 라오스에서는요, 이 폭파되지 않는 이 폭탄이 30%나 있습니다. 이야. 무려 8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라오스는 불발탄, 폭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근데 그게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하지. 너무 위험한데? 캄보디아도 5년 동안 투하한 폭탄의 양이 53만 9천여 톤에 달합니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에 투하했던 양의 무려 3배가 됩니다. 베트콩 전술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주변국들에게 미국이 얼마나 크나큰 피해를 줬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큰 비극을 남긴 또 하나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뭐였을까? 고엽제? 예, 바로 베트남 전쟁의 대표적 참상으로 기억되는 고엽제입니다. 자, 고엽제를 이렇게 살포해서 미군이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어요? 그 정글을 없애서 그렇습니다. 잘 보이게. 이제 베트콩들이 정글에서 출몰하기 때문에 이 고엽제를 이제 살포해서 뭐예요? 정글을 없애고. 없애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베트콩들이 식량 조달을 위해서는 농촌에서 식량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고엽제를 살포했는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According to the Defense Department, more than 11 million gallons of the defoliant were sprayed on the jungles of Vietnam. Agent Orange did its job. 땅이 바짝 말라버렸는데? 위력이 대단하네. 저 우창에 떠주세요. 자, 숲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은 어땠을까요? 미군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뿌린 고엽제가 더욱 문제였던 건 그들이 사용한 고엽제가 고엽제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나왔죠.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 고엽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뭘까요? 다이옥신. 네? 다이옥신. 다이옥신의 치사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청산가리에 적어도 1000배 이상이 됩니다. 게다가 잘 분해되지도 용해되지도 않아서 한번 아무리 소량이라도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겠다, 그러면. 그렇죠. 네. 베트남 전쟁의 비극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입니다. 아휴. 근데 지금까지도 저 고엽제에 대한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도? 네, 2019년도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피해로 그 고통을 지금 당한 사람 한 400만 명 정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3대에 걸쳐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그 300만 명 중에 40만 명은 아이예요.
자, 테트 공세 때 베트콩이 사이공까지 들어오잖아요.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침입합니다. 베트콩들이 6시간 동안 미 해병과 총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미군 5명이 사망하고 난 뒤에 간신히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 광경을 미국 각 가정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이르는 또 다른 이름이 최초의 텔레비전 전쟁. 진짜 위험한 상황이네. 근데 이걸로 전세가 완전 뒤바뀌었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자체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베트남 전쟁 잘은 모르지만 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미군이 쉽게 전쟁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사관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 단단히 지키고 있어야 될 사이공이 화염에 쌓이고 곳곳에서 시가전이 펼쳐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미군들이 무서워진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TV를 통해 매일같이 베트남 전쟁의 참상들이 중계되고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겠어요? 국민들의 여론은 완전히 반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부모 세대들은 내 아들을 왜 이런 전쟁에 내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반전 여론이 거세져갈 때 이 여론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 사진이 공개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화제가 됐던 사진인 것 같은데. 그럼 나 본 거 같은데? 예, 화제가 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 직결 심판한 사람은 남베트남 군의 장군입니다. 왜 민간인을 총을 쏴서 죽였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도와주는 남베트남 장군이 이렇게 민간인을 이렇게 죽이니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제 거리로 나와가지고 반전 데모를 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적군 베트콩이었기 때문에 이 장군이 직결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놨지만 사실은 가해자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상황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면은 어때요? 미국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설명 좀 써주지. 그러니까. 그래서 1969년 11월 15일 워싱턴 DC에서는 베트남 전쟁 반대의 날을 정해 시위대가 워싱턴에 집결합니다. 이날 워싱턴에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시위에 참가합니다. 이 시위는 전쟁 기간 중 벌어진 최대 규모의 반전 시위라고 합니다. 1969년 미국은 이제 닉슨 정권이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닉슨은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그 자리를 남베트남 군인으로 메우겠다. 이런 방식으로 미군을 감소하기로 한 거예요. I have decided to reduce the authorized troop ceiling in Vietnam to 484,000 by December 15.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베트콩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어서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폭격을 시작합니다. 비밀리에. 근데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오하이오주에 있는 켄트 주립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하이오 주 방위군이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실탄을 쏜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보도됐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쳤어? 아니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만 안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의 충격으로 미국 전역의 450개 대학 이상이 동맹 휴학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 이런 반전 데모로 전쟁이 바로 끝나진 않지만은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자, 갈수록 거세지는 반전 여론은 닉슨 정부를 점점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징집 대상이었던 청년들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가 벌어집니다. 1969년부터 1970년 사이 징집병 가운데 보병 근무 희망자 비율은 2.5%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반전 시위에 함께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있을 때 그러면 전장터인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살이 뚝 떨어지죠, 뭐. 사기가 떨어지죠. 또 지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베트남 참전 병사들 중에도 검은 완장을 차고 반전 운동에 가담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미군들은 전장터에서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들의 일부는 뭐예요? 마약에 손을 대게 돼요. 1970년만 해도 육군과 해군이 마약 사범으로 퇴역시킨 병사가 무려 2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 내부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프래깅. 이게 전쟁기관에 1000건 이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이 무려 86명에 달합니다. 아군한테 죽은 사람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베트남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로 베트남 전쟁의 종결 및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 이른바 파리 평화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베트남 주둔 미군의 철수 전쟁 포로의 송환, 현재 상태로의 정전, 남베트남에서의 사이공 정부와 남베트남 임시혁명 정부 간의 연합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 정치범의 석방. 이로써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파리 평화협정은 결국 미국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전쟁을 계속한다는 새로운 전쟁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 미국이 빠지고 나서요? 그러면 뭐 북베트남이 뭐 다 이기겠죠. 계속된 내전이 북베트남군과 남베트남군, 미군이 없이 계속된 거예요. 결국 예상을 했겠지만 1975년 3월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총공세가 시작됩니다. 다시 전쟁이네. 미국이 빠지자마자 저렇게 되네.
미군의 지상군 병력과 공군 화력을 지원받지 못한 남베트남군은 무기력하게 밀리기만 합니다. 결국 수도 사이공이 함락하고 이제 항복하고 말죠. 야, 씨. 하지만 모두 구조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받지 못한 채 미 대사관 철문 밖에서 애걸하는 베트남 국민들. 간신히 헬리콥터 줄은 잡기는 잡았는데 결국 힘이 붙여서 손을 놓고 떨어지는 모습. 베트남을 떠나는 마지막 항공기와 선박을 놓치고 울부짖는 모습. 그리고 고향을 떠나 배회하는 그 많은 보트 피플. 베트남의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봤던 보트 피플의 피해도 심각했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 명 넘게 배 타고 그냥 어딘가로 도망가려고. 그리고 사실 그 보트 피플이라고 하면 이제 그게 전쟁이 끝난 이후로 바로 그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난민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한참 동안 그냥 무국적자로 이렇게 좀 그런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계속 이어지기도 했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베트남 교포들은 대체로 보트 피플들의 후손들이죠. 이렇게 북베트남의 승리로 기나긴 전쟁의 마침표가 찍힙니다. 자, 그렇다면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온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서 미국 역시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실패가 더욱 뼈아픈 것은 그 실패의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5만 8천 명의 미군이 전사합니다. 5만 명. 5만 8천여 명, 15만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1965년부터 75년까지 미국은 1,000억 달러 이상을 전비로 사용합니다. 이 문제로 재정이 악화됩니다. 자,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병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게 됩니다. 병사들 중에 약 83만 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향에 옵니다. 사람들이 베이비 킬러 하고 야유합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전쟁 트라우마로 마약에 빠지거나 심지어 범죄자로 타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전쟁이 남긴 비극을 생각하면 미국에게나 남베트남에게나 그리고 사실 베트남 국민들 전체에게 이 전쟁은 비극인 게 사실입니다. 이 법을 앞세워서 조지아주의 체로키족은 내슈빌, 스프링필드를 거쳐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오클라호마의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 체로키족이 걸어서 이동한 거리는 약 1,300km로 추정됩니다. 뒤를 이어서 세미놀족과 치카소족 등 다른 부족들 역시 강제 이주를 하는데 이들의 행로는 1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저렇게 먼 길을 간다고요? 가는 거를 뭐 지원도 안 해, 뭐 돈을 주거나 뭐 안 했을 그런 게 거 아니에요? 없죠. 저 그냥 그냥 가라고? 생으로 걸어가요? 말 타고 가는 말도 거죠. 안 돼. 연방 군인들이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울면서 가시네. 그래, 자기 살던 고향을 빼앗기고. 오는 길에 시체도 묻네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명한
체로키족의 눈물의 행로 혹은 눈물의 길을 묘사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만 말을 타고 거의 원주민들은 걸어서 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루 배급이 대략 삶은 옥수수 한 줌, 그리고 하나 정도의 순무, 끓인 물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고단한 행로와 배고픔이 3에서 4개월 정도 이어집니다. 당시의 참상을 드러낸 글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하룻밤 사이에 22명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폐렴으로 감기로 혹은 담요도 없이 얼어 죽는 것을 보았다. 서부를 향해 계속되었던 그 길고 고통스럽던 여정은 스모키 산맥 언덕에서부터 오클라호마에 설치한 서부의 인디언 지역에 이르기까지 4,000개의 말 없는 무덤을 남기고 1839년 3월 26일에 끝났다. 그 4천여 명의 죽음이 있었던 거네요. 4분의 1 정도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4,000명. 약 14,000여 명의 부족 인원들 중에서 4,000여 명이 비명 행사합니다. 근데 서부로 이주한 체로키족을 포함한 수많은 인디언 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눈물의 길 이후로도 체로키족은 정착하지 못하고 수차례 살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다시.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는 풍자화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걸리버 연기.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의 거인국을 지금 빗대어서 가운데 보면 체로키 네이션이라고 써졌죠? 네. 체로키 부족.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고.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은 누가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있죠? 머리를? 머리 아까 머리가 뭐라 했습니까? 영혼. 용원. 인디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가위로 자른 사람의 자세히 보면 미국 대법원이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인디언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상징인 인디언의 머리를 자르고 있고, 더 오른쪽에 보면은 누가 드릴로 머리에다가 지금 뚫고 있죠. 그러네. 선교사들입니다. 아, 정신 쇠뇌. 그렇습니다. 네. 제일 왼쪽에 보면은 이 발이 있죠, 발. 네. 철도. 무슨 얘기냐면은 체로키 땅들이 결국 철도가 놓이고 길이 놓여서 체로키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묶어놓고 이주시키는 거네요. 자, 아까 인디언들은 잭슨 대통령 시절에 체로키, 세미널, 촉타 이런 5개 부족이 보호구역으로 이 오클라호마로 강제로 이주당했잖아요. 거기 가면 간섭 안 할게, 빵 뺏지 않을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륙횡단철도가 오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인디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렇지? 침해되니까. 인디언들의 삶의 기반의 가장 중심이 이 동물입니다. 버팔로. 예. 버팔로를 제거해 버린 거예요. 버팔로는 인디안의 삶의 기본입니다. 버팔로가
없어지면 인디안도 살기 어려워요. 여기서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사냥꾼들은 수천 마리의 버팔로를 손쉽게 죽이기 위해 새로운 사냥법을 고안해내는데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사냥법. 대부분 총으로 죽였는데. 크리스 씨. 버플로 힘은 세지만 헤엄칠 줄 몰라요. 그래서 다 몰아서 강이나 뭐 민물, 호수나 이런 데 빠지게 했어요. 퀴즈가 어려웠나 봐요. 크리스 씨 오답입니다. 예, 한번 찍어봤어요. 예. 모르겠네. 힌트를 드릴까요? 네. 대륙 횡단 철도잖아요. 네. 철도를 지으려면 뭘 깔아야 되잖아요. 철로. 솔. 이 버팔로가 때를 지어서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여야 돼요? 기차로요? 설마. 기차로? 설마. 당연히 총으로나 화살로. 예, 바로 답이 거의 나왔습니다. 정답. 크리스 씨, 미국은 총이죠. 총. 총 네. 총으로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여요? 잔인하게. 크리스탄 씨, 기차를 타면서. 알았다. 정답입니다. 기차에서 쏜다고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버팔로를 사냥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버팔로 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버팔로 사냥꾼을 모집해서 철도 회사가 특별 열차로 위에 올라가서 이동하면서 버팔로를 사냥합니다. 이런 사냥법으로 1865년 한 해에만 약 100만 마리의 버팔로가 죽습니다. 1872년에서 1874년까지 약 400만 마리 이상을 사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디언들의 그런 거주지나 생활 기반이 다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버팔로가 없어지면 인디안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1890년대에는 이게 극에 달합니다. 뭐야? 설마. 뭐 같아요? 해골? 뭐예요? 사냥당한 버팔로의 두개골이 산처럼 쌓여 있던 것입니다. 우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이제 버팔로가 없어지게 되자 인디안들은 절망했겠죠. 설상가상 생계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만난데. 1868년에 미국 정부가 사우스다코타와 와이오밍주 경계에 있는 검은 언덕이라는 산지로 인근 인디안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채 6년도 되지 않아 인디안들은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쫓아요? 1874년 검은 언덕에 황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황금이 문제입니다. 안 돼. 자, 소문을 듣고 총잡이들, 노다지꾼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인디안 땅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마음대로 휩쓸고 다닙니다. 인디안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그럼 이래서 약속을 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는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인디언들과 광산권을 놓고 협상에 들어가요. 인디언이 받아주겠어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협상이 결렬됩니다. 미국 정부는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검은 언덕에 있던 수종 마을을 공격합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전투에서 수족들, 주 부족이 수족이었는데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위대한 수족의 전사 미친말을 찾아갑니다. 미친말은 수족의 한 지파인 라코다 이 부족의 추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평생 미국 정부와 타협에 응하지 않았던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수족의 사연을 듣고 야, 이거 미국 정부 너무했다. 조약을 휴지 조각처럼 만든 이 미국 애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수족의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주장, 안진소. 주장 이름이 안진소입니다. 쓰림볼. 그래서 함께 이제 공동으로 미국과 전쟁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미국의 사령관이 지휘자가 또 미국 내에서는 꽤 유명한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입니다. 남북 전쟁의 사령관까지 지냈던 조지 커스터가 이제 미군 기병대를 지휘하는 이제 중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전사 미친 말과 미국의 영웅 커스터 중령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커스터 중령은 자기 부대를 이끌고 검은 언덕에 파병을 합니다. 자, 미친 말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 백인 군인들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약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결국 전설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세 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상대가 안 되죠. 무력을 못 이기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친 말의 압승. 미친 말의 압승. 진짜? 커스터 중령이 이끄는 부대의 무려 40%가 전사합니다. 와. 이것은 미국 전체 인디언과 이게 백인들과의 이 전투 역사에서 마지막 인디안의 승리로 기록되는 전쟁사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버팔로가 없어진 상황에서 인디안들은 배고파서 전투를 못해요. 굶주림에 지치게 됩니다. 한 부족 한 부족 항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말도 결국 동료들과 항복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호송 과정에서 미군이 단검으로 찔러서 미친 말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래? 결국 구심점을 잃은 인디안들은 이전보다 더 열악한 땅인 늪지대와 메마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았습니다.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버팔로가 초원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유령춤, 고스트 댄스 들어봤죠? 네. 유령춤을 추게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추는 거예요. 즐거워서 추는 게 아니에요? 슬픈 춤. 그래서 슬픈 춤이죠. 신앙 의식처럼 이 수족과 그 일부의 평원의 인디언들에게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긴 춤이네요. 신나야 되는데 너무 슬퍼서 그걸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 춤.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유령춤이 미국의 개척민을 두렵게 하는 악마의 춤이라고 규정합니다. 와,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단정하고 금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춤도 못 추게 해요? 춤도 못 추게. 추게 해주지.
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춤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인디안들은 춤을 포기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췄던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대항했을까요? 반항아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소요의 주동자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추적해서 체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인디안의 주장인 큰발 주장입니다. 큰발 주장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들이 체포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검은 일이라는 젊은 전사가 총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은 일이는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군들과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누가 쏘았는지 모르지만 한 발에 총성이 울립니다. 자, 미국 기병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인디안들이 공격한 줄 알죠. 그래서 기관총을 내리고 무차별 학살합니다. 이때 350명 인디안들 중에 무려 300명이 학살당합니다. 50명이 부상당하는 무고한 인디언들이 희생당한 운디드니 학살 사건입니다. 미군들은 시체뿐만 아니라 총상을 당한 또 혹은 부상을 당한 사람을 방치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큰발 주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총상을 입었는데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요? 너무 불쌍하다. 크리스 씨 지금도 미국에 인디언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 보호구역들이 미국의 곳곳에 있어요.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제가 그 3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토가 미국 정부 밑에 있는 영토가 아니고 아예 따로 자기만의 나라, 조그만 나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 따로 통제하는 기관도 있고 거기 뭐 원주민들이 카지노 장사할 수 있게 그런 권리 줬고 문제도 많아요. 근데 막 인프라 되게 연약하고 뭐 형편 안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뭐 마약 중독, 뭐 술 중독, 음주운전. 이처럼 미국의 서부 팽창을 생각할 때 인디안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디안의 희생으로 서부가 팽창했고 미국의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맥도날드가 가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많아요. 맥도날드 가게 다 해서 몇 개나 될까요? 맥도날드 사장도 모르지 않을까요? 몇십만 개 되지 않을까요? 2020년 기준으로 13,000개가 있습니다. 와. 자, 총기를 파는 총기 가게가 몇 개 있을까요? 52,000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가게보다도 총기 파는 총기 가게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총을 어떻게 파는지 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만 주면 파는 건가? 예전에 소말리아가 말도 안 돼.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있네. 몰랐어요. 그래도 무슨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마다 달라요. 아, 이 총이 누구한테 팔았는지까지. 여기 엄격 편의점에서도 여긴 뭐야? 거죠? 대형 텍스 월마트? 네, W마트 거기입니다. 와, 말도 안 돼. Almost like a flea market too. We'll have some fun.
뭐야 이거? 총 중고품? 중고 거래를 하는 그냥 거예요? 올려놓고 파네요. 탐험도 저렇게 팔아? 너무 무서워. 아무도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가게. 무슨 전쟁 국가 시장 한 가운데 보고 있는 것 같아. 집에서 구할 수 있다고요? 집에서도 중고 거래 인터넷으로 구매. 온라인으로. 와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구나. How much are you willing to sell it for? I got it for $350. I got. Thanks, man. 이건 불법 거래인 거죠. 그래서 줄 서서 만난 거예요. 근데 저 불법 거래를 못 잡잖아요 다. 예. 어떻게 잡을 거야? 많은 루트 중에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추적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총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령총 그런 이제 고스트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품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조립식 총을 만드는 거예요. 부품을 팔아버린다고요? 등록 번호, 이 일련 번호가 없으니까 그쵸. 추적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독재가 어려운 그런 거다 보니까 이 고스텐이 지금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미국 연방에서도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The type of ghost guns that was responsible for the tragic death of a 16-year-old child in the Bronx. Yes, that was a ghost gun. Toda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is making it illegal for a business to manufacture one of these kits without a serial number. Illegal. 자, 미국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총을 구매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인들의 총기 보유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자료를 볼까요? 총기 소유 상위 7개국의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미국이 단연 1위죠. 뭐 포클랜드나 예멘, 뭐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뭐 내전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캐나다나 뉴칼레도니아는 사냥이라든지 야생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총이 많죠. 근데 이 표를 조금 현실적으로 또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이고 총의 사용을 그 소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나라이면서 시장이 그만큼 커요. 미국에 지금 총기가 몇 개인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몇 개? 4억 개입니다. 세계 인구의 5% 미만인 미국이 세계 총기의 4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보다 총이 더 많네요. 2016년 6월 12일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사상 최악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데 올랜도의 성소수자 클럽이에요. 네. 나이트클럽. 피해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무려 49명이 죽습니다. 부상자가 58명. And I can just see him shooting at everyone. But unfortunately, I hear him come back and he's shooting everyone that's already dead on the floor, making sure they're dead.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게 6년 전에 또 일어난 일이라고 또 하니까. 이때 사용했던 총이 자꾸 언급했던 AR-15. 와, 이번에도 그거구나. 큰 총이 합법적으로 다 구입한 총입니다. 13일 뉴욕 데일리 뉴스에
한 기사가 실리면서 미국의 이목이 플로리다와 한 단체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는데 먼저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함께 볼까요? NRA 고마워라. 공격 소총 금지에 대한 너네의 반대 덕분에 이 미친놈 같은 테러리스트가 합법적으로 인간 살상 기계를 구매를 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총기 낭사를 저지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03년에 공격용 무기가 이제 10년 동안 유효가 끝났잖아요. 거기 유효가 끝나고 그 이후로 총기 규제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걸 로비를 통해서 통과를 못 시키게 했던 가장 중요한 단체가 NRA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NRA, 즉 전미 총기협회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NRA가 뭐예요? 들어본 적 있죠? 처음 들어봤습니까?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NRA. 전미 총기협회? 그게 뭐예요? 총기 규제를 막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규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로비 단체입니다. I'll give you my gun when you pry it from my cold, dead hands. 절대 안 뺏길 거라는 거네요. 아, 절대 안 뺏겨요. 네. 총기를 소지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좋다는 그 여론을 조성하기에 행사로서는 이걸 따라갈 수 없죠. 건쇼. 아, 박람회. 일종의 총박람회입니다. 정기 총기협회 박람회가 1년에 7번인가 열립니다. 전국적으로.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때마다 몇 명 모이는 줄 아십니까? 28만 명. 어마어마하죠. 또 박람회에서는 2만 5천 자루의 새로운 총이 또 이렇게 전시되기도 합니다. That is awesome. How old are you, Maverick? He is 4 years old. Show me what you do with the gun. 근데 부모님 옆에서 막 보고. There has never been an organization quite like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of America. Freedom are real, and we need to be ready. The NRA stands for freedom. This is our time. We must lead the way, and we must save our freedoms. Join with us.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박람회를 왜 가는 거예요? 뭐 신총 나왔나 보러 가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직접 총을 사려고 합니다. 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중고총을 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10에서 20만 원짜리 총도 수두룩하고 소총은 7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술보다 총이 더 사기 쉬운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총을 구매하기 쉬운 나라가 미국이죠. 네. 이 전미 총기협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또 자체적으로 총기에 대한 친근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던 2017년 10월 1일 사망자가 무려 61명, 부상자가 867명. 800이요? 미국 역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베가스 아니야? 네. 예, 라스베가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라스베가스 야외 공연장이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린 듯이 헬기 소리 같은 연발 총성을 들리게 됩니다.
기관총이네. 무시무시한 총소리, 뭐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이제 공포와 혼란은 크게 달했습니다. 음악과 이게 웃음소리, 환호로 가득 차야 될 라스베가스가 한순간에 비극의 대참사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최악. 용의자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5일 전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25일부터 콘서트장이 내려 보이는 32층 스위트룸에 투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축제가 시작되자 총을 난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철저한 계획범죄였습니다. 용의자는 결국 잡힙니다. 경찰들이 위치를 확인해서 잠입을 했는데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자살한 거죠. 64세 스티븐 패덕. 수십억의 돈을 갖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또 직업은 프로페셔널 갬블러. 그런데 어느 기록에도 전과가 없습니다. FBI 기록을 보면은 소위 정부 기관의 요주의 인물에 나타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뚜렷한 범행 동기를 알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The mass murder that took place on Sunday night fills America's heart with grief. America is truly a nation in mourning. I visited the hospital earlier today, where many victims are still recovering from their wounds. The indication of a gun violence problem. We're not going to talk about that today. We won't talk about that. 트럼프는 어떤 법안도 내놓지 않습니다. 진총. 후원금도 많이 또 후원금 많이 받고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또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NRA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텍사스의 롭 초등학교 난사 사건. 이 사건이 벌어진 텍사스에서 이틀 후에 전미 총기협회 연례 행사가 벌어집니다. 거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해요. 그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I want to ask for a brief moment of silence as I read the names of these beautiful people. As always, in the wake of these tragedies, the various gun control policies being pushed by the left would have done nothing to prevent the horror that took place. Absolutely nothing. As the age-old saying goes, the only way to stop a bad guy with a gun is a good guy with a gun. Have you ever heard that? No, you've never heard that. And in the absence of a member of law enforcement, there is no one you would rather have nearby when a crisis strikes than an armed, expertly trained member of the NRA. 트럼프의 이게 입에서 나오는 NRA의 측의 입장은 뭐예요? 총을 든 나쁜 놈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총을 든 good guys, 좋은 사람들이 방어할 수 있다. 이게 논지예요. 그래서 총기 규제하면 안 되고 오히려 총을 든 사람들 더 늘려라 이거예요.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 추모식에 참석한 후 이 백악관에 돌아와서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 respect the culture, the tradition, and the concerns of lawful gun owners.
the same time, the Second Amendment, like all other rights, is not absolute. And if we can't ban assault weapons, then we should raise the age to purchase them from 18 to 21. Strengthen background checks. Enact safe storage law and red flag laws. But my God,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the Senate Republicans don't want any of these proposals even to be debated or come up for a vote, I find unconscionable. We can't fail the American people again.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연설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6월 얼마 되지 않았죠?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드디어 30년 만에 상원, 하원에서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The yeas are 65, the nays are 33. The motion to concur with an amendment is agreed to. The yeas are 234. The nays are 193. The motion is adopted. U.S. President Joe Biden signed into law Saturday the first major federal gun reform in 3 decades. 18세에서 21세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 법원이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이들에게선 총기를 일시적으로 뺏을 수 있는 레드 플래그법을 도입하는 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While this bill doesn't do everything I want, it does include actions I've long called for that are going to save lives.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로비스트를 뚫고 저런 법안이 통과된 것만으로 저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법안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앞으로 총기 규제가 이걸 토대로 성공할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first 스텝을 첫 발을 딛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연대하고 투쟁하고 여론을 형성해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